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존재했었던 남북국 시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통일 신라랑 발해를 이어서 수업을 해보니까 수업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수업 영상에서는 남쪽 국가인 통일 신라에 대해 배워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북쪽 국가인 발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전에 고려시대 김부식 등이 쓴 삼국사기에서는 신라의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 총 3개의 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 경주 사람들의 신분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골품 제도를 보면 왕족인 골족과 왕족이 아닌 두품 계층으로 사람들의 신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골족의 골자, 두품의 품자를 따서 골품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왕족인 골족을 보면 가장 높은 계층으로서 나의 뼈는 성스럽다, 홀리본이다 라고 하는 이 성골 계층이 존재했고, 성골보다는 낮은 계층으로서 나의 뼈는 성스럽지 않지만 진짜다, 리얼본이라고 하는 진골 계층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성골에서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거든요. 신라의 건국, 즉 박혁거세 거성가부터 진덕 여왕까지 성골 귀족이 왕위를 계승하는 시대를 상대라고 삼국사기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덕 여왕 때가 되면 성골의 대가 끊기게 되거든요. 이 말은 즉슨 성골에서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계층인 진골에서 왕위 계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진골 출신이었던 태종, 무열왕, 김춘추 때부터 해공왕 때까지 진골, 김춘추의 직계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는 시대를 중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직계 후손이라고 하면 김춘추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의 후손이 왕이 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해공왕 때가 되면 진골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김지정의 난으로 해공왕이 살해당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그 다음 선덕왕 때부터 마지막 경순왕 때까지 네물마리간의 진골 출신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는 시대를 하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저 신라 중대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하대 역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라 중대입니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인데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성골의 대가 끊기게 되니까 진골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왕이 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태종이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이 붙은 만큼 신라 삼국 통일에 큰 기반을 닦은 큰 업적 이 있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백제를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해공왕 때, 즉 중대까지 이 김춘추의 직계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기도 했고요. 이 김춘추의 아들 김범민이 중대 두 번째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왕을 문무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문무왕은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6년에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과 삼국 통일을 달성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열왕, 문무왕의 업적이 알아봤고, 이제 중대의 세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별 두 개를 붙인 뉴스페이퍼 킹, 이 신문왕의 업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신문왕이 놓인 상황을 보면 나라가 통일된 직후예요. 어느 나라의 역사든 나라가 통일된 직후가 가장 불안정합니다. 나는 고구려 사람인데 왜 나를 신라 사람이라느냐 라는 여러 분열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왜 무열왕계가 왕을 하느냐, 이런 왕위 계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 모든 역사에서 나라가 통일된 직후에는 여러 반란들이 발생하거나 왕권 다툼, 왕위 다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왕이 주어진 미션을 보면 먼저 불안정한 왕권을 강화시킴으로써 자기 할아버지 때의 직계 후손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권력을 강화해야 되는 왕권 강화의 정책과 나 고구려 사람이요, 너는 백제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의 분열된 마음
마음을 신라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로 묶어둘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왕권 강화의 정책을 보도록 할게요. 신문왕이 즉위한 해에 왕의 장인 어른이었던 이 김음돌의 난을 신문왕이 진압을 하게 되거든요. 왕의 장인 어른이요, 즉 신문왕 왕비의 아버지인데 당시 김음돌이 신라에서 넘버 3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음돌과 몇 명의 진골 귀족들이 나 신문왕을 몰아내기 위해 모반을 모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너희를 진압하겠다는 명분으로 김음돌과 여러 진골 귀족들이 숙청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진골 귀족 세력이 숙청당하게 됨으로써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귀족의 힘을 물려버렸거든요. 귀족의 힘이 약화되니까 자연스럽게 왕권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진골 귀족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 관료 귀족들에게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노급을 폐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거든요. 이 관료전과 노급과 또 수조건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신라 관리들은 나라의 복역을 한 대가로 이 노급이라고 하는 수조건을 받았습니다. 녹봉이라고 하면 봉급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읍이요, 읍. 나라에 충성한 대가로 마을을 받은 거예요. 이에 따라 노급에서 이런 귀족 관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면 이 수조건이에요, 수조건. 이 수조건과 이 소유권의 개념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노급을 받은 관리는 토지의 소유권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조예요, 조. 이 조는 조세 세금이라 할 수 있거든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자였던 농민들로부터 토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 노급을 가지고 있는 신라 관리에게 주어지고 이 수조건뿐만 아니라 이 노급에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고 또 이 지방의 특산물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성지어라, 또 나를 위해 일을 해라 이런 노동력의 수취를 할 수 있었고 이런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이 귀족의 관리의 노비로 전락하게 되는 그리고 이 노비들이 사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 이 관료전을 신문왕 때 지급을 하고 노급을 폐지하게 되는데 관료전과 노급의 차이를 보면 이 노동력 제공이 사라지게 되고 이 특산물 제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순수하게 나라의 관료로서 이 수조권만 가지게 되는 것을 이 관료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가 이 김음돌의 난을 계기로 해서 쭉쭉쭉쭉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자연스럽게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신문왕의 정책이었습니다. 또 이 신문왕 때는 이 집사부라고 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해 나가게 되거든요. 이 집사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보면 왕의 명령을 하다라고 국가의 기밀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왕의 비서실 같은 기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사부의 장관 비서실장으로서 이 시중 같은 말로 중시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는데 이 시중의 권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시중은 진골 귀족 중에서 왕의 측근 세력, 왕과 함께 힘을 모으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시중에 임명이 되는데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고 왕권의 권한이 강화되다 보니까 화백회의를 주재하고 화백회의의 대표자, 귀족의 대표자였던 상대 등의 권한은 중대에서는 시중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라 중대에서는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상대 등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또 네 번째로서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나라의 학교인 이 국학을 신문왕 때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 국학에서는 인재들에게 유학을 교육시켜요. 왕에게 충성해라, 국가에게 어떻게 해라,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해라, 내가 인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나라들의 인재들에게 충이라고 하는 사상을 주입을 시킴으로써 신문왕, 즉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신문왕의 정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문왕이 왕권 강화의 정책을 봤다면
이제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 이런 나누어져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 신라라고 하는 한 집단으로 묶기 위해 노력을 했는가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학 때는 이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는 지방 행정 제도가 정비되게 되거든요. 통일 신라 때는 국토가 더욱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구주 오소경이 정비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구주는 삼국의 옛 땅에 3개씩 설치되게 되거든요. 이 주는 현재로 따지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런 도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도가 신라에는 9개가 설치가 되었고 고구려 땅에 3개, 백제 땅에 3개, 신라 땅에 3개를 설치함으로써 우리는 We are the one,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강조하게 되고 또 이런 작은 수도 5개의 소경을 설치하게 됐거든요. 현재 소경은 우리나라의 광역시와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 금성이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또 지방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5가지의 작은 수도 오소경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이 오소경이 신라 또는 고구려 백제 귀족을 이주시키기도 했으며 이와는 별개로 고구려 귀족, 백제 귀족을 그들의 원래 지위에 따라서 신라 관등으로 차등적으로 편입시키기도 했고요. 또 군사 제도를 보면 중앙군인 9개 부대, 구서당과 지방군인 10개의 부대의 10정이 정비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구서당에는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도 포함시켜 국가적 융합을 꾀하게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도 금성을, 즉 경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수도를 지킨다는 것은 가장 미룰 수 있는 요 신라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다른 집단이었던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말갈 사람도 우리 수도를 지키게 한다. 너희는 우리와 같은 편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서당에 따라서 국가적 융합을 신문학 때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육두품과 또 다른 신라의 촐랑 문서를 보도록 할게요. 육두품 계층입니다. 골품 제도에 따라서 이 골종 밑에 가장 높은 이 육두품 계층이 있었는데 이 육두품 계층은 자기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위에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5번째 관등까지는 못 올라가거든요. 이에 따라 이들은 뛰어난 학문 실력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신라 중대에는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 설총이라고 하는 원효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설총이 신문왕에게 화왕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어서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 강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육두품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행정적인 실제 일, 이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신라 하대가 되면 육두품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고 노력을 해도 신라에서는 골품제 때문에 더 이상 관직을 위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이에 따라서 골품제의 문제점을 육두품이 비판하기도 하고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여러 개혁안을 진성여왕에게 제시하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불만을 가진 육두품 세력들이 지방의 실권자였던 호족과 연계해서 반신라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육두품의 성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신라 촐랑 문서, 같은 말로 민정 문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 촐랑 문서가 발견되게 된 이야기를 보면 일본 도다이사의 정창원이라고 해서 일본 왕실의 보물 창고가 있어요.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학자들이 이 정창원을 조사하다가 어떤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포장된 이 포장지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포장지에 어떤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포장지를 보니까 신라
촌락 문서임이 드러나게 됐거든요. 이 신라 촌락 문서가 어떤 건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 즉 민정 문서는 촌주라고 하는 사람이 3년마다 작성을 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신라 지방의 여러 지방관들이 파견되었지만 신라 구석에는 이런 말단 지방 행정까지는 지방관들의 힘이 뻗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촌락, 즉 시골의 힘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에게 이 촌주라고 하는 관직을 주고 이런 지방 행정 실무를 맡기게 되거든요. 이 촌주가 3년마다 이 신라 촌락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 문서 안에는 이 시골 촌락의 인구 또 토지의 종류와 면적, 가축의 수 등등을 기록을 함으로써 조세, 즉 세금과 노동력을 원활하게 거두기 위해 활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육두품과 신라 촌락 문서까지 봤고요. 이제 시간은 흘러 이 신라 하대의 역사를 자 보도록 할게요. 이 신라 하대는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었다. 신라에 반대하는 반신라 세력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왕위 쟁탈전 심화인데 중대 경동 왕 때가 되면 귀족들의 반발에 의해서 노급이 다시 부활되게 되면서 점점 귀족의 권한이 커지게 되고 경덕 왕의 아들이었던 해공 왕이 김지정의 난으로 피살되게 됨으로써 무열 왕계의 왕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진골 출신의 내물 마립간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는 이 신라 하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하대에는 진골 귀족 간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게 됩니다. 150년간 20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왕권보다 이런 귀족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신라 하대에서는 시중과 왕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이런 귀족의 대표자였던 상대 등의 권한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왕권 및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게 되거든요. 중앙에서는 누가 왕이 되느냐 치고받고 싸우고 바쁘기 때문에 지방에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지방에서 보기에는 왕이 150년간 20명이나 바뀌어? 왕 별거 아니네. 너희 무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반신라 세력이 하대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귀족들의 수탈, 무거운 세금, 자연재해 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게 바로 농민 계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성여왕 때 사벌주, 현재 상주에 해당하는 곳에 원종과 애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최초의 농민 반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원종과 애노의 봉기를 스타트로 전국에서 농민 반란이 막 늘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붉은 바지 도적, 적고적의 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지방에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호족이 지방의 행정권, 군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 여기서 거둔 세금 너한테 안 줄래? 이런 자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호족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후삼국 시대를 이끌었던 견훤, 궁예, 왕건 등등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족은 스스로를 성주, 성의 주인이라든지 장군이라 칭하면서 독자적인 지배 세력을 구축해 나갔고요. 일부 육두품과 연계하여 반신라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신라 중대 하대의 통일 신라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남북국 시대의 북쪽국가 발해의 역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영상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